두 번째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도대체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 보수 우파들이라는 사람들도 보수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잘 몰라요, 사실. 그러면서 보수주의 하면은 태극기 부대 옛날 이래가지고 난 고리타분해서 그건 아니야. 나는 자유주의야. 주로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수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자유주의가 뭐길래?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주의의 대표 에드먼드 버크, 그리고 자유주의의 대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거는 그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에 의류시장 상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보면은 소비자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값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고 어느 정도가 되면 비싸서 안 사더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시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라는 거는 자유 속에서의 경쟁이죠. 사회주의에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물론 시장도 없죠. 북한에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국가가 다 정하고 구매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굳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경제가 활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 전체가 잘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중은 그렇게 사회주의에 매료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 허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경쟁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유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뭘 정해라 그러면 아유 글쎄 난 몰라 뭐 시켜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 하는 거, 이거를 싫어해요. 누군가 정해준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편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면 자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속의 길, 노예의 길을 더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성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주의는 뭐가 특징이냐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설계하는 거,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계획 경제, 뭐 모든 걸 다 설계해요. 그런데 경제 문제를 물론 계획을 하죠. 그러나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거는 우리 모든 목표의 수단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인 거 또는 정신적인 거, 굉장히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거기에 돈이 밑받침돼야 되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로 환원되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정신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인 경제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통제합니다. 경제라는 게 모든 목적들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필요에서부터 우리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지, 무슨 직업은 뭘 가져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전부 결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업은 사람을 굉장히 문명화시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마디로, 제가 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말한다면 상업 예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업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업은 굉장히 사람을 문명화시킵니다. 상업을 천시하는 나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주의가 될 염려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친절함, 유머 감각 또는 개인적인 겸손함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전부 상업적인 성격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이 완전히 공산주의이던 때는 완전히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완전히 폐쇄됐는데 그럴 때 중국에 여행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 거기에도 무슨 뭐 상점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 상점의 점원들이 웃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상업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사람을 문명화시켜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요. 아, 그게 다 상업적인 뭐 이속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나 상업적인 이속이면 어때요? 하여튼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들은 문명화되고 개인들은 또 독립적인 인간이 돼요. 독립적으로 살아라 할 때는 굉장히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수준 높은 인간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리고 거리는 활기에 넘쳐요.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좌파 정권일 때부터 굉장히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심화됐지만은 그럴 때 보면은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상업이 번창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그 거리가 우울해지고 사회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계급의 문제인데 그 사회주의자 좌파들이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서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이게 큰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계급이 고착되고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계급이 절대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금 그 빅테크의 부자들도 다 그렇게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메타니 뭐 구글이니 전부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 부자들이 상속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고착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 북한 같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없고 사회주의인 사회, 그 사회는 정말로 계급이 고착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다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만 봐도 지금 거기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백두혈통만 되잖아요. 아무나 뭐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뭐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우리 국민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거의 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를 얼마든지 고기도 가끔 먹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주 굉장한 부자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격차가 도대체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된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국민 대다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다 고깃국도 끓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지배 엘리트, 지배 계층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런 사회가 평등하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기본소득제 논의가 지난번 그 총선 때도 기본소득제 논의가 한참 나왔었고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좌우파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쯤에는 좌파 학자 제임스 토빈하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 등이 주장을 했어요. 밀턴 프리드만은 부의 소득세 개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게 영어로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뜻이죠. 부의 소득세. 돈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소득세를 내지만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소득세 그만큼을 받는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그 네거티브한 소득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소득세의 취지는 AI 시대가 되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는 물론 그 뻔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살게나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은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삶을 추구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 사람들의 주장한 그 이후,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등장했고 미국에서도 레이건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에 바로 이제 한 2, 3년 전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씩을 주는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에 1년간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줬어요. 그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겠거니, 그러나 2018년에 완전히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이라는 거는 공짜 돈이 생기면 다른 뭐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그대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복지와 공무원, 증원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사회에 폐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재정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도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집단은 자립 능력과 자기 결정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결국 그러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당당하게 자립하는 그런 품위 있는 어른스러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거는 고작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공무원이라는 거는 한 번 공무원에 임명을 하면은 매달 주는 월급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연금도 줘야 되고 그거를 다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